이진관 판사의 호통에 김건희가 마스크를 내리던 순간 모두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폭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건희 씨의 법정한 모습이 3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도 미리 몰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심강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씨.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이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인사에 대한 증인의 의견 또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친분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전혀 모른다며 인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전혀 모르죠. 저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때 증언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일날 김건희 씨가 또 박성재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 전화가 끝나고 3분 후에 이원석 관련된 기사를 보냅니다. 박성재에게. 이원석이 개기고 있다는 기사를 보내죠. 네, 맞습니다. 개기고 있다는 걸 보내고 약 10분 뒤에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넵이라고 보내요. 네, 넵. 근데 이게 중간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는 이미 본인이 껄끄러운 중앙지검 애들 싹 다 날렸잖아요. 다음에 껄끄러운 사람 누굽니까? 검찰총장이지. 이원석이죠. 아마 이거 이원석도 갈아 끼려고 아마 박성재랑 연락했을 걸로 추측됩니다. 이것도. 네.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는 뭐라고 합니까? 김건희 뭐 증언 거부하죠. 증언 거부했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김건희는 하루 종일 증언 거부한다 이 말만 한 거네요. 그렇죠. 뭐 본인이 밝힌 거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초반에 특검에서 이걸 물어봐요. 윤석열이 대구에 있었을 때 박성재 이런 거 모임 있지 않았느냐? 네, 이거 네. 증언 거부를 하는데 그 이진관 부장이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술한 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동영상도 봤는데 아니 그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나 본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대구에서 저천당해가 있을 때 니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관이 그 없죠. 얘기 예스를 말하든 노를 말하든 그거는 처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조차 안 하겠다? 그거는 법정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진관 부장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렇죠. 제지를 당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증인신문에서 딱히 얻은 거는 없겠군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사실관계에서 얻은 것은 없는데 제가 주목한 날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11월 9일 날 이범주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으로 영태균과 관련된 수사보고서를 올립니다. 3건을. 근데 이게 날짜가 11월 9일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게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가지 않았을까로 추측을 하는 것 11월 같습니다. 9일. 야. 왜 그러냐면 내란이 있은 지 한 달 전인 거예요. 내란 직전이에요. 직전이에요. 근데 내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추측했냐? 이거는 영태균의 황급폰이 있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김건희와 윤석열한테 이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영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건 진짜 문제예요. 이거 선풍기를 켜니까 코가 간지럽네요. 네. 이게 그 수사가 잘못된 거든 아니면 수사 도중에 증거가 사라진 거든 이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나중에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오늘 증언 전체를 봤을 때 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김건희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얘 내란에 참여했어 안 했어? 그렇지. 이게 제일 궁금했잖아요. 네. 또 오늘 그걸 배석 판사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는구나. 네, 예. 윤석열과 계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에 윤석열과 얘기해 본 적 있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위증이라고 봐요. 왜 위증이냐? 계엄이 있기 전에 논의를 안 했다라는 것은 백분양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윤석열 직접 당사자고 부부예요. 근데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 안 했다고요? 더군다나 실패했어. 더군다나 실패했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논의를 해야 돼. 김건희 씨가 이건 실수했다고 봅니다. 네. 차라리 계엄 이후에 했다라고는 그렇죠. 뭐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전만 안 해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실수한 거다. 그렇죠. 실수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판사가 김건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려는 시험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논의는 아니고 왜 그따구로 했느냐고. 오히려 그랬으면 합리적이죠. 그렇죠. 신빙성이 있다고 신빙성이 있죠. 느껴졌겠을 겁니다. 야, 배석 판사가 한 건 했네요. 그래서 배석 판사가 한 건 했습니다. 자, 오늘 증언 끝나고 난 다음에 김건희가 지금 방청석을 보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구를 뚫어지게 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기사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 최지우 변호사예요. 아, 그러니까 최지우. 김건희를 담당했었던 최지우 변호사인데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들렸어요. 이따 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최지우 변호사가 계속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 본인의 변호인. 아, 변호인. 난 또 뭐라고 나 누가 온 줄 알았어. 네. 김건희의 행동 하나하나는 의심스럽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변호사가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듬직할 수 있는 게 원래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률 비서관이에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막 도이치나 이런 거 터졌을 때 변호사로 계속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변호인임과 동시에 그렇죠. 최측근이다. 그렇죠. 아. 그리고 본인 재판에서 요즘에 계속 뭐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축해 주잖아요. 증언할 때 그 피고인 증언할 때도 최지우 변호사가 손 이렇게 잡고 거기까지 같이 데려갔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신뢰관계가 돈독한 아주 사람이네요. 신뢰관계가 동독한 사람. 네. 자, 오늘 김건희 말고 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분이 있죠. 네, 오늘 원래 증인이 4명이었는데 총 3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한 명이 권순돈 전 법무부 검찰국장 네. 그리고 이준호 전 대검찰청 형사 1과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대검 형사 1과장도 그렇고 권순정도 그렇고 권순정 이 사람이 참 이 사람이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 대검 대변인 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배신했어. 이 사람을 대검 대변인으로 앉힌 것은 그 나름 이제 윤석열 편은 들지 말라고 최소한 윤석열 편은 들지 말라고 보낸 건데 가자마자 윤석열 편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 초기에는 내가 전화도 해서 통화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대. 네,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쪽 부장 네. 이런 것도 했었기 때문에 원래 윤석열과 친분이 좀 두터운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지금 뭐 검사들 중에 윤석열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딱히 뭐 그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 개혁의 편에 쓸 것처럼 했다가 윤석열로 갈아탄 그것도 대검 대변인으로 가자마자 갈아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오늘 증언으로는 뭐 어떤 얘기했습니까? 이제 보고와 관련된 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이제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검찰청이라든지 보고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한 가지는 기계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것.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데 이게 국회와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이 나가서 이게 진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 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중요한 게 있으면 검사가 직접 보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김건희와 관련된 이거는 뭐냐? 갑작스럽게 지시가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는 대통령 가족이잖아요.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박성재에게 이걸 보고서를 꾸려서 올려준 것은 기계적인 프로세스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건희가 뭔데 그 자료를 올려요? 왜냐면 김건희가 윤석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야. 근데 이게 언론에 나왔어. 근데 대부분 법무부에서 밑에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은 언론에 나왔을 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고 이례적 왜 안 이례적이지? 아니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서 아니, 검찰에서 왜 다뤄? 그렇죠. 보고를 왜 해? 그런 식으로 보고한다고 난리 나던 때가 사실은 언제 이명박 때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조중동과 그 당시 한나라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들 민정 비서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좀 지원했어요. 근데 민정 비서관이 사적으로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한다고 법률 조언을 한다고 조선일보 그때 얼마나 깠는데 지들은 그래놓고 말이야. 지금 사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적 조직, 검찰 조직을 자기 로펌처럼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오늘 권순정. 참. 근데 이런 뻔뻔스러워요. 근데 선배님 정말 이렇게 뻔뻔스러운 게 이게 이 검찰 내부에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 아 그러면 그냥 프로세스로 그냥 진행이 됐나 보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면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나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 변호사들도 없이 더군다나 또 당시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나 참모들에 따르면 또 얘기가 또 달라. 근데 법무부에서도 아니고 검찰 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 그 여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연락한 게 왜 연락을 아니, 합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것 자체가 사실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그렇게 수시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일정한 무슨 대화가 오가갔다는 자체가 청탁이거나 압박 아니면 지시라고요. 지금 아무리 낮게 보더라도 청탁까지는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박성재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할 말이 없어요, 정성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얘기 잠깐 짚고서 가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습을 3개월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준관 부장판사가 마스크 벗어! 라고 해서 전체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오랜만에 달라졌어. 예, 달라졌습니까? 딴 사람 같아요. 지금 저 모습이 약간 얼굴 붉어졌어요. 요거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서 왜 붉어졌는지가 나올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예, 열받은 거예요. 예, 욱했어요. 성질 있어요. 긁혔어요. 약간. 성질 장난 아닙니다. 예. 오늘 재판은 박선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1심 속행 공판이었고요. 증인으로 김건희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 어떤 것들 물었는지 혹시 재판 관련해서 체크가 되신 분 계실까요, 소장님? 아니 기본적으로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뭐 여러 가지 보고 받았냐 그랬더니 안 받았다고 그랬고 또 장관 인사에 개입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다. 예. 예전에 뭐 검찰 인사에 개입했냐 그런 거 아니다. 그래놓고 또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부인하고 불리한 것들은 그냥 묵묵부답, 무건수행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김건희가 김건희 했다. 아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전혀 없다, 뭐 전혀 모른다. 앞에 전혀를 꼭 붙였고요. 그다음에 저 지금 얼굴 새빨개져 있는 저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러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건희가 예. 지금 본인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그걸 알고 있었냐 없었느냐. 그럼 진짜 내란 비상계엄을 김건희가 몰랐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언제 알았을까요? 그 두 사람의 관계, 특수관계로 보면 하루 전에 알았다? 이틀 전에 알았다? 아니면 발표 1시간 전에 알았다? 그거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상황은 본인 재판이 아니어서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 재판에 가서도 이제 불리하면은 부인으로 일관하겠죠. 형량에 영향은 없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막 좀 주절주절하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또 방청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조금 전에 나왔던 저 사진보다는 저는 상태가 훨씬 안 좋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저 사진은 보면은 김건희가 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오늘은 이제 마스크도 강제로 이제 그 탈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재판장이 마스크 벗고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나가는데 앞에 하얀 머리 그리고 얼굴의 초췌함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큰 사진으로 나온 것과 지금 이제 사진으로 나와서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은 차이가 뭔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아는 사람을 본 건 분명한데 거기다가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걸 지금 전언해주는 기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과연 김건희가 그 시점에 뭐라고 주절주절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가면서 뭐라고 좀 이 모양이 맞아요. 뭔가 말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찾다가 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말을 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도 뭔가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욕이요? 막 아니요 자기가 불만을 있는 걸 토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아니면 지난번에 어딘가 뭐 집회장에서 본인에게 뭐 뭔가를 좀 이렇게 서로 소통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을 했을까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김건희가 일단 나오니까 관심은 확실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증인 신문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지금 감기가 심한 걸까요? 네, 벗겠습니다. 네. 얼굴이 빵빵해요? 왜 그래요? 방송할 때 김건희 사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실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달라져? 아픈 것 같다고 하면 재판 안 나오니까 그냥 좀 부은 것 같은데 기자들도 김건희 맞지?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뭔가 부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풍선. 풍선이 됐다고요? 처럼. 그래서 약간 얼굴이 약간 정기환 평론가 얼굴 좀 잡아주세요. 풍선처럼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니 풍선 그래서 오늘 아까처럼. 직접 본 사람 이야기 네. 풍선. 그래서 실제로 처음 본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김건희하고 다르다. 비슷할 수도 없다. 자세히 보니까 김건희 같더라. 그리고 그 재판 내내 대답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경호가 갑자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버렸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는 목소리가 잠깐 나왔는데 김건희 목소리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못 받고 있거나 두 번째는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사단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니까 자포자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감방 생활하고 있는 비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주 평범한 그냥 사기꾼 아줌마 있잖아요. 재판장에 나와서 그냥 부시시하게 얼굴은 뭐 퉁퉁 부어 있고 이런 모습이어서 이걸 본 사람들이 와 너무 놀랐다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기호 자기가 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만. 아니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보면은 이게 화장 안 하고 뭐 머리 이렇게 안 다듬어가지고 부시시하고 한 건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윤선이네 박근혜네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뭐 한간에 의하면은 여기 뭐 필러도 많이 맞고 뭐또 많이 시술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항상 얼굴이 통통했거든요. 통통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 특검 갔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할 때도 보면 얼굴이 몸이 뭐 그 살이 많이 빠졌다던데 얼굴이 왜 그렇게 퉁퉁했는데 그거보다 더 풍선이면 시술도 안 돼도 풍선이면 이거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도 뭐 많이 맞아서 나중에 후유증.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이제 이거 표현은 사실은 이제 사생활의 영역이어서 뭐 그 사람의 인물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하기가 그런데 생각보다 좀 보기가 불편하다. 그 정도예요?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풍선은 굳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과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늘가 직접 보신 거죠? 우리가 그동안 TV나 인터넷 기사로 봐왔던 김건희 씨가 저 사람이 맞나? 한 번에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김건희 재판 피고인이 맞나를 여러 번 보다가 딱 확신을 한 게 검은색 옷차림인데 양말만 핑크색이에요. 정말? 그래갖고 양말이 핑크색이 막 삐까번쩍해요. 그래서 내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핑크색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배용이 좋나? 이배용? 아니 핑크색이라는 게 저기
예전에 그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조사받고 있는 그 저 어디 절이 뭐 하나 그 절 핑크색 절. 그러니까 뭐 하여튼 표현은 조심해야 돼. 하여튼 자신과 관련된 이런 쪽에 가면 주술적인 요소가 약간 핑크색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퍼스널 컬러가 핑크라는 예? 거예요? 퍼스널 컬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색깔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 블랙 앤 화이트가 있고 핑크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영적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인데 이제 굳이 오늘 나왔을 때 핑크색 양말을 그것도 양말이 아니고 뭐 그 위에까지 오는 그 방한 양말, 수면 양말, 수면 양말을 이제 신고 나왔는데 뭐 춥겠죠 당연히. 수면 양말 색깔이 핑크색이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상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얼굴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핑크색 수면 양말을 신고 나왔다. 뭐 저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로 봐서는 김건희가 뭐가 이상하다 지금. 마스크는 했나요? 마스크. 오늘은 마스크 안 했다고. 마스크를 안 하고 그냥 맨 얼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보여서 그냥 못 알아봤죠. 재판 시작하니까 그냥 경찰분이 끌고 나오던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대우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전직 뭐 배우자다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지만 뭐 재판정에 신청하면 뭐 웬만하면 지금 이제 뭐 확률도 높아져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데다가 관심이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초라하게 인생의 종말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느낌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공유해볼 만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뭐 보통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4단계 정도를 거쳐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상 뭐 사람들이 암이 걸렸을 때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건희 입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름 변호인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 줬을 텐데 재판이 진행되고 더군다나 건진이 사실상 내가 받아가지고 넘겨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서해건설 회장도 내가 줬어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내가 이거 마냥 뭐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점점 현실에 대한 자각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사람이 이렇게 맥이 빠지고 가꾸지도 않고 그냥 좀 자포자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전에 관리하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누우니까 한덕수 재판하면서 딱 보여줬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끝내겠다. 네네. 내란 사건이면 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김건희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 보세요. 뭐 검찰에서 뭐 이런저런 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막 흘리더라도 외부인 딱 들어와서 제대로 수사하자. 철두철미하게 지금 가잖아요. 교도소에서도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수용자 관리도 뭐 아예 법과 원칙대로 하고 예외 인정하지 않는 건지 이런 걸로 보면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고 와 댓글로 진짜 우리 글 주시는 분들 대단하신데요. 강순영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흘러내렸다 이렇게. 아니 아까 네. 표현한 거 네, 선풍기 아줌마 뭐 아니 선풍기가 아니고 그거 뭐 아예 어쨌든 내렸다고. 흘러내린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혹시 부작용이 생겨서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아유 솔직히 얼굴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드네요. 그걸 만약에 이제 중계라는 형식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와 우리 그거 어떻게 보겠노? 아니 뭐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기소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 뭐. 기자가 10명 들어오고 오늘 재판에 기자가 12명 들어오고 일반인이 12명 들어왔다는데 지금 본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김건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얼굴이 평상시와 달랐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관리받은 얼굴은 아니었겠지만 본인이 이제 많이 힘들어서 좀 이렇게 됐겠죠. 근데 평상시 본인이 이제 그동안 추구해왔던 걸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라도 사실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 안 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좀 이런 마음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막을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잖아요. 지가 어떻게 막고 누가 지금 김건희를 변론해갖고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죄질을 보라고요. 해놓은 일. 지금 한두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금액도 수천만에서 수억인데 그거는 드러난 것만 이렇고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심부름꾼인 전성배 건진법사의 그 처남은 얼마나 많이 갖다 주면 제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하겠어요.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지만 이야기 안 했거나 실제로 배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면 김건희 해먹은 거 다 따지면 정말로 셀 수가 없을 건데 이게 다 지금 드러난다. 오늘 같은 경우에 유경옥도 자 나오려고 했다 안 나왔다. 그리고 나왔으면 뭐 했겠어요. 그때 너 갖다 줄 때 받아서 갖다 줬니? 맞다 줬다 라고 하고 지금 결심하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오늘 뭐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못 나가는 야 이거 빼박이구나 이거 들어갔다가는 나도 이제 끝장 나겠네
라는 소위 말하는 김건희 주변에 3인방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언제 진실을 폭로할지 모르는데 건진이 이미 그런 진실을 다 폭로하고 나섰는데. 혜찌님이 슈퍼챗을 응원해 주셨고요. 구경의 차원님께서 인생무상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결국 이렇게 저무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변호사들은 뭐라고 별명을 하고 뭐라고 변론을 할지 매우 궁금해요. 오늘 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들이? 반대신문에서 변호사들이 물어본 거는 증인이 그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특정을 못하니까 목걸이도 갖다 주고 샤넬백도 갖다 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냐 이런 것들만 간단한 질문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변론이 안 되나? 지금 김건희 측은 다시 돌려줬다 그랬잖아요. 처남한테 24년도경에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판사가 답답해서 계엄 전이냐 이후냐 물어볼 정도인데 돌려받았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상대가 김건희 씨고. 그런데 그걸 어디서 돌려받았냐? 당국대 앞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대 앞에서 왜 받아요? 거기서? 당국대 앞에 첫 번째 우회전하는 곳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의아해서 물어요. 옛날 당국대. 당국대 앞에서 한남동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건국대인가 당국대? 아니 그만 당국대 맞죠. 관저 있는데. 그래서 아니 거기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특정해서 물건을 돌려받냐. 꼭 그렇게 판사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또 차에 있는데 차에 와서 줬대라는 거예요. 유경옥이? 아니요, 그 처남이 진술이 묘해요. 약간 누가 차에 와서 유경옥이 들고 와서 처남한테 주고 갔다. 처남에 있는 차에 와서 주고 갔다로 이렇게 돌려준 시점이 돌려준 상황이. 근데 그게 날씨가 쌀쌀했던 날이었던 것 같다. 계엄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교묘해져요 답변이. 그런데 이제 특검 측이 묘한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건진 목사한테 처음으로 유경옥 씨 연락처를 받은 게 7월 6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22년도. 근데 22년도 4월 달에 샤넬백을 전달해 준 건 누굽니까? 그 답변을 못해요. 자기는 7월에 유경옥이라는 비서관을 처음 알았다 했는데 4월에 전달한 건 누굽니까? 그걸 누가 주문했다고? 판사. 아, 특검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처남 유경옥 비서관한테 안 줬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줬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건진 법사가 김건희에게 직접 줬을 확률, 처남이 김건희 씨를 직접 줬을 확률, 유경옥 비서관을 통해서 줬을 확률, 이걸 다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점심시간 지나서 대질신문을 해야 될 유경옥 비서관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김 기자 이게 취재력이 이게 수사력 수준인데 보니까 특검을 가야 된다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흘러가니까 외모나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명품 얘기 나왔을 때 유경옥이 그 새로운 명품으로 가방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때 밖으로 간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경옥이 자꾸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그 건진법사의 처남이라는 사람도 김건희를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죠. 비서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같이 있고 법당도 같이 거기서 생활했을 정도면 김건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얼굴을 안면도 트고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굳이 유경옥을 끼지 않고서도 그 경호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명품을. 굳이 유경옥한테 뭐하러 줍니까? 들고 올라가서 김건희한테 주고 내려와도 되는 거를. 최재형 목사님도 바로 직접 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가져가서. 지금 이게 유경옥 씨가 이제 아까 행방이 이제 오후부터 안 된다고 그래서 한간에는 유경옥 씨 신병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경옥도 자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있더라 그냥. 그러니까 유경옥이 오늘 이렇게 안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전달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전달을 직접 안 하고 왜냐면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다 또는 받은 걸 돌려줬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증거가 나왔으니까 내가 전달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턱 막힌 거지. 알고 보니까 한두 개가 자기가 전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처남이 직접 갔다. 처남이 그 시점에 알았다 몰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진의 비서실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면 유경옥은 그럼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게 다 전달했다고 하면 위정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경옥이 이거 지금 사태 파악해보니까 덮어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오늘 출석하기로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아예 잠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법정에 안 나왔다.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막 꼬여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경옥이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지가 매우 궁금해요. 다 모른다고 하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안 나온 거는 나름의 변론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경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중간에 이 명품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최소 종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뭐 생각이 아마 확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보는 지점이랑 정확하십니다. 예. 앞으로 김건희 재판 계속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재판은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추천돼서 당첨될 확률이 적다 그랬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계속 시도해야죠. 저는 한눈만 팹니다. 별로 요즘 방청객 그렇게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서요? 그게 조금 현장에서 느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방청 신청 거의 많이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허수가 껴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는 모습이 있는데요. 걸어 올라갔다. 갑자기 비틀합니다. 삐끗. 그러네. 뭐 힐을 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계속 마치 잠에 취한 듯. 시체 적응이 잘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좁니다. 상대방 정상들과 이야기하는데도 눈을 껌뻑껌뻑대면서 마치 잠에 취한 듯 애국가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르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마치 뭔가에 취한 듯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거야 여성분들의 욕망이기도 하죠. 문제는 성형을 하게 될 경우에 오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맨살을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을 찢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면 마취가 보통 우리 우유 주사라고 들어보셨습니다. 프로포폴. 예. 왜 유럽 순방을 가는데 왜 성형외과 의가 쫓아갑니까? 권력자가 의사에게 프로포폴을 좀 놔줘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거역하기 쉽지 않지. 의사가 있을까? 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